1.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2. 이해상충의 사례는? 3.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4. 이해상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 이해상충이 가져오는 위험과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 책무는? 6. 이해상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학습 목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책무를 실천할 수 있다. DU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임상 피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제시 겔신저는 유전적 간질환인 오르니틴 트랜스카르바빌라제라는 결핍을 앓고 있었지만 쾌활한 삶을 살던 18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유전자 치료의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가했고, 임상 연구자들은 오르니틴 트랜스카르바빌라제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를 벡터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넣고 이를 겔신저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데노바이러스를 주입받은 후 4일 만에 겔신저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 인한 면역 과민 반응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험 수행자가 연구 수행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겔신저의 암모니아 수치는 피험자 선발 기준에 따르면 적합하지 않은, 즉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높은 것이었으며, 또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와 비슷한 치료로 인한 사망 사례가 피험자 동의서에 고지되지 않는 등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야. 피해자가 18살밖에 안 됐는데 사망이라니. 실험 수행자가 수행 원칙만 잘 지켰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다음은 이해상충 스캔들에 관한 뉴스입니다. 제약회사 바이엘의 베스트셀러 피임약 야즈엔 야스민의 미식약청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 약이 혈전 형성 작용을 일으켜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여성이 바이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FDA는 이 약을 재심사했고, 그 결과 판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 뒤에 FDA가 구성한 자문위원들 중 3명이 바이엘사와 재정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FDA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책임한 연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응, 맞아. 이해상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동구가, 동실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무척 마음이 안 좋아서요. 교수님, FDA는 재정적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자체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상충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래, 이해상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해상충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이해상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야.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다소 애매함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와 같이 과학 연구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까지 조명해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지. 그런 점에서 우린 과학 연구의 맥락에서 이해상충을 다음과 같이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이해상충이란 연구의 타당성이나 환자의 치료와 같은 1차적 이해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이 재정적 이득과 같은 2차적 이해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일련의 조건을 의미해. 톰슨의 정의에서 1차적 이해는 과학자, 임상 연구자, 혹은 교사들의 전문적 직분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과학자, 임상연구자 혹은 교사들이 전문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전문적 직분이 가장 우선적인 1차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한편 2차적 이해는 과학자, 임상연구자, 교사의 1차적인 전문적 직분은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이해를 일컫는 거야. 여기에는 재정적 이해에서부터 개인의 명성, 승진에 대한 욕망, 삶에 대한 호기심 등이 모두 포함되지. 아, 그럼 2차적 이해가 1차적 이해를 잠식할 때 이해상충의 상황이 발생하겠군요. 그렇지 동실아. 그 결과 연구의 진실성, 환자의 건강과 복지,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여지가 생기는 거야. 이런 이해상충이 심각할 경우 대학이 추구하는 순수 연구의 객관성이 훼손되며 병원에서는 갤신저 사건처럼 인명까지 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특히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상호 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였는데 여기에 시장의 교환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이해가 개입되면서 이해상충의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거지.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1차적 이해는 과학자, 임상연구자 혹은 교사들의 전문적 직분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2. 2차적 이해는 그들의 전문적 직분이 가장 우선적인 1차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슈가 됐던 이해상충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볼까?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재정적 이해상충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복제약은 그 효능을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즉 생동성 시험을 거치는데 당시 이것이 일부 조작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근데 그때까지 생동성 시험은 제약회사가 시험기관에 분목당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들이 만든 복제약의 약효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었거든. 근데 제약회사와 시험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 결과 검사의 조작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 맞아.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 꼴이 되어버렸어.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이해상충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겠네요, 교수님.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2006년 한 해 이런 파문이 일고 몇몇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2007년 이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복제약의 약효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든. 아, 황우석 사건도 그중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황우석 사건 정말 사회적 큰 이슈였죠.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 얘들아, 황우석 사태도 이해상충의 상황에 해당돼. 데이터 조작을 비롯한 과학 부정행위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었어. 황우석 박사는 제자인 여학생이나 불임 피험자에게 실험을 위해서 난자를 기증해달라고 은연중에 요구를 했는데 이런 요구는 그 학생이나 피험자들이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우석 박사와 그 주변인들은 교수나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연구원이나 환자를 난자 기증자의 위치로 몰아넣었을 테니까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기증자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에만 열중하고 치료를 받는 기본적인 이해와 교수나 의사의 편의를 들어줌으로써 더 나은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가 상충하면 정말 피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지. 또 다른 사건은 식약청 수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항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동철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사건을 들 수 있어. 최동철 교수는 넥시아의 양방치료제 AGINX75의 개발을 맡은 주식회사 AGI의 공동대표를 겸임했으며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최수봉 건국대 교수 역시 이 펌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수일개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첫 시간에 배운 연구 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맞아. 대학과 산업, 즉 과학연구와 산업적 활동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지식 기반 사회로 돌입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화급한 문제가 된 거지. 오늘날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과 200만 명이 넘는 지원 인력이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간 2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특히 아카데미에 속한 연구자들 중엔 23에서 28%가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43%는 각종 선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례금, 컨설팅 요금 등을 받은 적이 있어. 또 연구 지원을 해주는 기업에 개인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3분의 1이나 된다고 해. 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들 서로 간에 신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산업 생산력과 과학 연구의 선순환을 형성하고 이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신뢰 확보와 적절한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이해상충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교수님,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럼 2차적 이해는 모두 나쁜 건가요? 과학자들이 경제적 이해를 비롯한 다양한 2차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적절하게 간주하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2차적 이해가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은 활동은 아니야. 도리어 행위자들의 연구 의욕을 돋우기 위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어. 다만 2차적 이해관계가 전문적 결정과 관련된 1차적 이해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어떤 상황에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나요? 반스와 플로렌치오의 연구에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첨예해지고 신뢰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할 수 있어. 첫째, 2차적 이해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둘째, 전문적 판단이 더욱더 전문적이 됨에 따라 세심한 감독이 어려워질수록. 셋째,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수록. 넷째, 관여자들, 예컨대 기업과 연구자 사이에 오래 지속된 관계가 유지될수록 이해상충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과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겠지.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2차적 이해가 그 자체로 적법한 활동이다. 정답은 X입니다. 2. 2차적 이해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인식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 그럼 좀 알아볼까?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자. 이해상충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9명 중 46%가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38%는 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고 16%는 이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이해상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16%가 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보면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의 고치가 필요하겠네요. 맞아, 그렇지.
실제 이해상충을 접해본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33%에 해당하는 13명만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7%, 이 중 아주 많다거나 많다고 대답한 사람도 31%나 돼.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연구자가 경험한 이해상충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총 53개의 대답 중에 승진이나 실적 관련 이해상충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나 공중의 인정 관련 이해상충이 30.2%, 재정적 이해상충이 26.4% 순이었지. 친인척 관련 이해상충은 7.5%에 불과했고, 정치적 이해상충은 1.9%였어. 설문에 답한 연구자들에게 비재정적 이해상충은 모두 73.5%였던 반면에 재정적 이해상충은 26.5%였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이해상충은 물론 비재정적 이해상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해상충이 연구에 악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 37건의 대답 중에 그렇다가 65%, 보통이다가 24%, 아니다가 11%였어. 이해상충이 연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대답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지. 이해상충이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응답이 65건 중에 4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답이 21.5%,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 20%, 연구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18.4%였어. 이 표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니?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은 연구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주로 흘러가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보다는 상업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쪽으로 연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군요. 맞아, 동실아. 엑설런트.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이 연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논문 출판을 저지한 경험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21명 중 28.6%가 그런 적이 있다는 답을, 71.4%가 그런 적이 별로 없거나 한 번도 없다고 답했어. 간섭이 없었다는 답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지만 3분의 1가량의 연구자들이 연구 출판에 대해서 기업의 간섭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 있어. 기업의 간섭을 경험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출판을 잠시 보류했다고 대답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생명과학 연구의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단다.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네요.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업의 명예이사나 자문위원을 맡은 경험에 대해서는 1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주식을 소유한 경험에 대해서는 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기업 연구비를 받는 사람 중 10% 미만의 소수의 연구자가 기업과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어. 수치상으로는 별로 높지 않지만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답이 전체 40건 중 37.5%, 중재기관을 설치하여 운용한다는 것이 27.5%, 개인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답이 20%,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답이 15%였어. 즉, 연구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연구기관 안에 이런 문제를 중재해줄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반면에 20%의 연구자들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해상충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여태까지 표를 보며 했던 얘기를 누가 한번 정리해볼까?
교수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자들은 이해상충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과 인지가 필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이 겪는 이해상충은 비재정적 이해상충이 다수예요. 그리고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업과 직접적인 재정적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학의 상업화와 벤처기업의 육성으로 인해서 재정적 이해상충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재정적 이해상충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객관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적들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해상충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은 연구가 학업적인 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2.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해상충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답은 O입니다. 아주 잘 정리했구나. 이제 그럼 이해상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직도 1차적 이해와 2차적 이해가 뭔지 좀 헷갈려요. 집중해서 들으라고, 집중해서. 너한테만 집중이 되는 걸 어떡해. 뭐야, 느끼하게. 너희들 그린라이트니? 그럼 앞에서 살펴본 1차적 이해부터 다시 짚어보자. 동구가 집중해서 들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톰슨의 정의에서 1차적 이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차적 이해는 전문적 직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과학자라면 연구의 진실성이, 임상 연구자라면 환자의 건강과 복지가, 교육자라면 교육이 최우선적인 1차적 이해가 되겠지. 의과대학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교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이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기초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연구와 교육의 의무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특정 시대에 국한할 경우 1차적 이해는 2차적 이해에 비해 큰 논란의 여지 없이 결정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더 수월하게 잘 되는데요. 좋아. 1차적 이해는 이해가 쉽지만 2차적 이해는 1차적 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하단다. 그 이유는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이야.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적 이해를 재정적 이해와 비재정적 이해로 구분해보자. 재정적 이해상충은 연구의 타당성이나 환자의 치료와 같은 1차적 이해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재정적 이득이라는 2차적 이해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일련의 조건을 의미해. 또 비재정적 이해상충은 연구의 타당성이나 환자의 치료와 같은 1차적 이해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재정적 이득 이외의 2차적 이해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일련의 조건을 의미한단다. 1차적 이해, 2차적 이해로 이해상충을 설명한 톰슨의 정의는 복잡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더 명확히 파악하게 해주지만 오늘날 첨예하게 제기되는 과학 연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다루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과학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염두에 두고 이해상충을 좀 더 섬세하게 정의한 레스닉의 정의를 살펴보자. 레스닉은 이해상충이 실제로 상충의 상황이 벌어질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상황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해상충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했단다. 우리는 어떤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이해상충에 처했다고 정의할 수 있어. 첫째, 다른 과학자,
혹은 일반인들 중 누군가가 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문적 판단을 내리길 요구하고 있고, 둘째,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과학자, 연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한단다. 이렇게 이해상충을 재정의하고 나면 우리는 이해상충의 종류를 실질적 이해상충, 잠재적 이해상충, 겉보기 이해상충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실질적 이해상충은 실제로 2차적 이해가 1차적 이해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단다. 잠재적 이해상충은 2차적 이해가 1차적 이해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경우이고, 겉보기 이해상충은 2차적 이해가 1차적 이해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외부인들에게 여겨지는 경우를 말해. 우와, 줄 경향이 있는 경우, 줄 수도 있는 경우, 여겨지는 경우,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교수님, 세 가지 이해상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질적 이해상충과 잠재적 이해상충은 절대적으로 다른 범주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일 수 있죠. 영향을 줄 경향이 있다는 말과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은 사실 구체적 맥락을 떠나서는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 저도 동실이 의견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둘은 구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잠재적이었던 이해상충은 상황이 바뀌면 실질적인 이해상충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얘들아,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뿌듯하구나. 한편 겉보기 이해상충은 과학 연구라는 것이 그 연구자나 기관이 속해 있는 과학자 사회 혹은 전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겉보기 이해상충과 잠재적 이해상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워요. 그리 복잡하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이 겉보기 이해상충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겉보기 이해상충은 잠재적 이해상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겉보기 이해상충은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관련된 것이므로 만약 사람들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면 비록 잠재적 이해상충이나 실질적 이해상충의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하더라도 겉보기 이해상충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교수님, 제가 한번 이해상충의 종류를 정의하는 입장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상충은 톰슨의 정의에 따르면 1차적 이해와 2차적 이해로 나눌 수 있고, 다시 2차적 이해를 재정적 이해상충과 비재정적 이해상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레스닉의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 이해상충, 잠재적 이해상충, 겉보기 이해상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해.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2차적 이해가 1차적 이해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외부인들에게 여겨지는 경우를 겉보기 이해상충이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2.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이 겉보기 이해상충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겉보기 이해상충은 잠재적 이해상충이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이런 이해상충이 가져다주는 위험과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략하게 알아보자. 네. 이해 충돌은 어떤 위험들을 가져올 수 있나요? 과학 및 공학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위험, 과학 및 공학 지식에 기반한 전문 조언의 신뢰도에 대한 위험,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추락의 위험 등이 있단다. 이러한 이해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 책무는
첫째로 연구자는 이해 충돌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관 및 정부의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둘째, 이해 충돌을 피하고 되도록 최소화해야 하고, 셋째,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단다. 이해관계를 밝힘으로써 연구자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발표의 편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 넷째, 이해 충돌을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해. 이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대한 해결 전략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 현재 규정의 내용과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야 해. 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추락의 위험은 이해 충돌을 가져온다. 정답은 O입니다. 2. 이해 충돌을 받아들이고 최대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교수님, 이해상충을 위한 규제는 없나요? 있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상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까? 이해상충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한단다. 이해상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가장 흔한 비판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사와 연구자의 비행을 빌미로 윤리적인 의사와 연구자까지 불공정하게 비난하고 처벌하게 된다는 거란다. 이들에 따르면 이해상충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산업과 아무런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과학자들의 진실성에 심각한 모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맞아. 그러나 이해상충의 규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규칙의 기본적인 목적을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래. 이해상충을 규제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전문적 판단의 진실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전문적 판단의 신뢰성을 보존하는 것이야. 이해상충을 규제하는 것은 연구의 결과가 개인적인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결과를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지. 그럼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까? 이해상충에 관한 규제는 환자, 동료,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 연구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결국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올, 살아있네, 동국. 헤헤. 그래, 역사적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통제는 더 적은 통제에서 더 광범위한 통제로, 개인의 자유재량에서 집단적인 규제로 이행해왔어. 상충이 격해짐에 따라 더 광범위한 형태의 통제가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란다. 교수님, 그럼 이해상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구나. 대개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추천하고 있어. 이를 분류해보면 크게 공개와 공개 이외의 규제안으로 나눠볼 수 있지. 우선 공개부터 살펴볼까? 이해상충을 다루는 책임이 개별 의사와 연구자들에게 귀속되든지 아니면 직종이나 정부에 귀속되든지 간에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처방은 공개란다. 공개는 동료나 병원 혹은 건강관리기관 관리자들, 전문적 위원회, 국가위원회 혹은 일반적인 공중에게까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공개의 이점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위험을 평가할 때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될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야. 반면 공개의 단점은 정보를 받는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에서라면 합리적인 대안적 행위를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단점보다는 공개의 장점이 더 뚜렷해.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이해상충의 상황을 덮어둔 채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수습하는 것보다는 이해상충의 상황을 밝히고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학술지, 동료 연구자들이 이를 인식하게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도 좋고 과학 연구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맞아. 우리 동실이 똑소리 나는구나. 그런데 교수님, 공개라는 규제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공개 이외의 규제가 있나요? 굿 퀘스천. 공개가 가지는 실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강제 조건이 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상충의 상황이나 그 예상되는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공개 이외의 규제가 필요하지. 공개 이외의 여러 가지 방안을 중요순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의사들을 2차적 이해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종의 백지유임과 같은 중재고, 둘째는 의사나 연구자로 하여금 그들이 상당한 2차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사법적 기피 신청과 유사한 불개입, 셋째는 2차적 이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박탈이야. 끝으로 의사나 연구자로 하여금 그들이 상당한 2차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영구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가 있어. 그렇군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규제 수단을 적용할 때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매우 중대한 사안의 경우 2차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가 그 문제에 관여할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한 기준은 여러 행위자들의 협의하에 결정되고 조정돼야 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이러한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나 제도적인 장치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이해상충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의지가 보여서 교수님은 하나도 안 힘들었단다. 지금까지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이해상충의 사례,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 이해상충의 종류, 이해상충이 가져오는 위험과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한 연구자의